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림픽입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개막 이후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아마 참관하고 계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올림픽을 조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흑자올림픽, 적자올림픽 이런 표현들을 왕왕 우리가 언론 지면상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올림픽이 적자는 뭐고 흑자는 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데 거기에 비용을 얼마 썼기 때문에 흑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 논조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평가는 흑자 적자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썼을 때와는 조금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흔히 말해서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면 직접 효과가 있고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라고 해서 직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투자 효과가 있는데요. 이 투자 효과는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다시 짓고 선수촌 짓고 옆에 도로 다시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이거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 효과가 무조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을 버는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접 효과 중에서 투자 효과는 오히려 돈을 쓰는 걸 우리가 경제적 효과, 경제적 평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돈을 쓰는 걸 어떻게 경제성 평가나 경제적 효과라는 어찌 보면 돈을 번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 범주 안에 넣는 게 뭐 때문입니까? 이거 꼼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올림픽을 개최한 그 동네에 시설 투자를 해주는 것을 이 투자를 통해서 그 뒤에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고요. 거기엔 또 부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떤 진짜 플러스 요인도 있고요. 합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이가 아마 이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직접 효과 중에 하나는 투자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국내외 기자들,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들, 관람객들이 올림픽 보러 와서 점심도 사 먹고 기념품도 사고 이런 것들 하면서 돈을 쓰는 효과가 바로 대표적으로 소비 지출 효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우리가 진짜 돈 얼마 벌었는데 라는 걸 살펴보고 싶다면 이 소비 지출 요 부분을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간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접 효과 중에는 관광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광 효과는 완전히 추가적으로 진짜 올림픽 때문에 관광을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고민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으로 따졌을 때 평창 올림픽에 온 사람이 강원도 일대에 방문한 사람이 뭐 10만 명인데 올림픽 기간 동안 그러면 그 1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진짜 이 올림픽 때문에 이번 휴가철에 나는 평창을 가봐야겠다라고 선택했느냐 이거를 딱 가름 맡아서 빼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선 진짜 올림픽 때문에 평창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군데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평창 한번 가봐야겠다. 올림픽 말고 그냥 강원도라는 곳을 한번 가본 건데 마침 올림픽도 열었는지 야 이걸 구분하기는 정말 수월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접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추가 관광 효과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를 방문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의 대표적인 경제적 간접 효과 중에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인지도가 제고되고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진 것을 경제적으로 숫자로 바꿔서 측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무려 11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거는 10년치를 모두 합친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발표를 한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는 11조 원을 어떻게 책정한 거냐? 야, 이건 더 만만치 않은 방법론들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래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호주라는 나라에 9시 뉴스 앞에 TV 광고를 사자라고 하면 그 TV 광고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슬롯을. 그런데 대신 9시 뉴스 그 언저리 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보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광고, 9시 뉴스 전에 했던 그 광고와 동일한 어떤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 세계 9시 뉴스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도됨으로써 그게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광고를 만약에 샀다면 얼마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출하지 않고 그 시간대 우리 동네가 방영된 것이니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접근들인 것이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론도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흑자냐 적자라는 게 우리 회사 경영 아니면 우리 집안 소득 이런 것들의 흑자와 적자를 구분하는 용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냐면요. 총 64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는데 그중에 직접 효과로는 투자 효과가 16조 원, 소비 지출이 4조 원, 건물 짓고 인프라 조성하는 데 16조 썼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 사람들이 소비 지출했던 내용이 한 4조 원, 간접적인 효과로 추가 관광 효과가 32조 원,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11조 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64조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돈이 플러스된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땐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엇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지 좀 감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올림픽의 흑자 적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념들과는 달리 엄정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네. 그 경제적 효과 몇 조 원이다 라고만 얘기해서 그것만 그냥 믿고 있을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맞습니다. 특히 지난 일본 하계올림픽과 이번에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두 올림픽 모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악재 속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됐던 그런 올림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엄혹한 평가들을 많이 내렸어요. 엄청난 적자 올림픽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적자 금액은 얼마다. 이런 평가들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최근 연달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이 두 개만 적자였느냐?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흑자 적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엄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인 사이드 경영대학원에서 전 세계 이전에 일어났던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모두 합쳐서 30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회사의 흑자 적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거의 준해서 올림픽이 흑자였는지 적자였는지 판단해 봤습니다. 그 결과 옥스퍼드 대학교 사이드 경영연구소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모두 합쳐서 30건을 조사했는데 단 한 건도 회계상 흑자를 기록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100% 초과 비용, 그러니까 당초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우리가 얼마 들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했던 거에 2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라고 그런 결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원래 당초 계산했던 비용의 2배 이상을 더 지출했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건 구조적으로 초기에 비용이 과소 계측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요인들이 자꾸 작동하냐 하면요, 국민들에게 우리 지자체에서 올림픽을 유치해서 개최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들 중에서 특히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자체 주민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뭐겠어요? 돈 얼마나 드는 건데요, 우리 지방세 납부한 것을 가지고 괜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판 튕기시기 쉽겠죠? 당연히 사업 계획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동네의 도의회 또는 시의회 의원들이 그 동네 지자체 주민들을 대신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올림픽을 유치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게 뭐 지자체장이 되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뒤에서 개최를 하라고 푸시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개최하는 것에 대한 수락을 쉽게 받으려면 당연히 초기에 비용이 요거밖에 안 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개최를
허락하기가 쉽겠죠.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처음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전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유치전에 들어갈 건데요. 올림픽 유치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요 정도입니다. 라고 제시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자체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유치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유치가 확정이 된 것을 그 지자체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갑자기 유치 철회를 했다? 자, 유치를 철회하면 유치 철회로 인한 IOC의 그 밖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치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올림픽을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개최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성공적이라는 단어도 빼고 일단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얼마 안 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렇게 돈이 더 들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선수촌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려면 이거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돈이 조금씩 올라가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누군가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초기에는 얼마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대부분 절반 이상이 100% 이상의 초과 비용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지자체 주민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이드 경영연구소의 어떤 흑자 적자를 비교한 도표라든가 그 밖에 전문 연구기관에서 올림픽의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했던 연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그 지자체의 어떤 언론들이 보도를 했겠죠. 올림픽이 실제 흑자를 거두는 건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연이을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전개되는 독특한 흐름이요, 올림픽 개최를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한 개최 사례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서울 88 올림픽이라든가 동계 평창 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다른 경쟁 국가들과 뜨거운 유치전을 아마 치러야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올림픽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성원과 축하를 보냈던 적이 있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동계올림픽, 바로 이번 연도 거죠. 이번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함께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모두 뛰어들었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모두 어떻게 됐느냐? 하지마, 이 나라의 그 올림픽을 추진하겠다는 그 지자체 주민들이 하지마, 돈 들어, 이거 절대 하지마 해서 유치전을 한참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베이징이 거의 단독 후보로 그냥 최종 선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하계올림픽 어딘지 아십니까? 요 다음 하계올림픽을 또 개최해보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지자체 중에서 미국, 정확한 지자체명은 보스턴이고요, 독일, 함부르크인데요. 이 두 개 지자체도 유치전을 한참 진행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보스턴도 주민 반대로 유치에 포기했고 스스로요, 독일 함부르크도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로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올림픽을 개최해보겠다라고 참여하다가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이 많아지는 국제기구는 IOC겠죠. 그래서 IOC는 과거와 달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자체에게 이제는 뭔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이거 올림픽 중단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과거에는 올림픽 방송 스폰서 계약이라든가 중계권 판매 수익을 온전히 IOC가 거의 독자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방송 스폰서 계약뿐만 아니라 중계권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올림픽을 개최한 지자체와 수익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추세로 완벽히 바뀐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IOC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신들의 이득을 개최국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올림픽의 수익을 우리가 따져보면 TV 중계권 판매해서 TV로부터 얻어들이는 수익이 반 이상입니다. 이걸 원래 IOC 혼자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원인 TV 중계권 수익료,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저도 정확히 IOC 어딜 들어가 봐도 찾지를 못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게 나누는 것 같고요. 제 소견으로는 아마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많으면 나눠주는 비용을 좀 줄이고, 단독이거나 적으면 이번에 우리가 많이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끝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어 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폰서십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휘장 쓰면서 이번 무슨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해가지고
이제 늘 수 있는 그 권한인데요. 이 스폰서십의 30%, 그 다음에 실제 올림픽 경기가 일어났을 때 티켓 판매, 그게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이거는 뭐 캐릭터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타 잡수익이 또 한 10% 되고요. 자, 이게 올림픽에 고스란히 온전히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한정적으로 TV, 스폰서십, 티켓 판매가 거의 다인데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려니까 자꾸 돈만 들고, 그래서 원래 IOC는 그동안 불허했던 것을 하나하나 허용하기 시작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아니 올림픽이라는 말이야 의미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했으니 그러면 우리 선수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묵을 수 있도록 선수촌도 다시 지으십시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도 평생 길이길이 인류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메인 스타디움도 다시 지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푸시하기 위해서 우리 뭘 새로 짓습니다. 선수촌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언론인들이 보도하기 위한 그 공간도 새로 지었습니다. 이런 걸 새로 구축했다라는데 가산점을 주는 점수 배점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곡된 어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도 새로 짓는 것과 별반 큰 차이를 안 두는 형태로 자꾸 평가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주지 않고서는 진짜 이러다가 올림픽 다시 개최해보겠다라는 국가가 언제 어느 순간 중단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의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었던 기존 인프라를 거의 90% 가까이 활용하는 것으로 올림픽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은 미국이 개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커머셜한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저게 무슨 올림픽에 선한 목적이 있어 라는 곁눈질을 받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아주 작은 지자체는 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본인들의 지자체가 파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들을 거의 90% 이상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에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캐릭터 그 인형이랑 여러 물품들을 파는 부티크 샵 같은 거 있잖아요. 캐릭터 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 샵을 올림픽 전 개최 경기장 입구, 선수촌 들어가는 입구, 솔트레이크 시티 전역, 호텔 또 메인 로비 근처 이런 데다가 그 판매 부스를 다 설치해놔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올림픽인데 라는 많은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올림픽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든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이 지자체는 이런 커머셜한 운영으로 그래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였던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88 올림픽 때, 이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이죠. 이때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올림픽을 개최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외화 벌어오자, 돈 좀 벌어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남기려는 하도 어려웠었던 국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방송 중계권, 이게 아까 제일 비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했던 첫 올림픽이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우리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죠. 중계권 수익을 우리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IOC가 중계권 수익, 그때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 받기 시작했던 첫 올림픽이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였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 중계권 수익을 꼭 나눠 받겠다라고 강력하게 희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88 서울 올림픽 바로 직전 올림픽인 LA 올림픽. LA 올림픽이 84년도에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몇 안 되는 흑자 올림픽 중에 하나인데, 이때 거액의 방송 중계권료 수익을 LA가 직접 수취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스폰서십 계약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올림픽하고 실제 돈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서울 88 올림픽 때 우리가 방송 중계권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림픽이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흑자를 보기도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정말 그러면 올림픽 열어서 정말 적자 많이 본 겁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해외에 올림픽 개최했다가 정말 크게 낭패를 본 지자체, 이거를 명명한 경제 용어도 하나 있어요. 벨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엄청난 투자했다가 그
거품과 인프라로 몇십 년 동안 주구장창 고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라는 그 효과를 밸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자체가 빚을 떠안았는데요. 당초 여기는 처음부터 부채가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채 규모보다 무려 20배 가까운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몬트리올이라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빚을 갚기 위해 30년 동안 특별세를 만들어서 그 세금 세목에서 징수된 돈으로 이 빚을 하나씩 청산해 갔던 적이 있고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같은 경우도 아테네 지자체가 이 올림픽 개최를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을 갚기 위해서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아갔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요, 이제 단단한 마음 준비를 갖지 않고서는 올림픽을 개최해선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행히도 4대 스포츠 대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5번째로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다 개최했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먼저 4대 스포츠 대회라고 하면 올림픽, 동계, 하계 이 두 개가 있고요. 월드컵, 그 다음 네 번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는 이 네 개를 모두 다 개최했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대구에서 개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던 국가가 그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이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모두 다 개최했던 나라가 2008년도에 러시아가 됐고요. 2021년에 미국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라고 비교적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중론이고요. 이제 올림픽의 이런 적자 규모의 누적, 그리고 올림픽 이거 돈 많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더더욱 올림픽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허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최됐던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도쿄올림픽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올림픽 거품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데는 17조 6천억 원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건설을 한두 개의 건물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인 스타디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개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지을 것도 있다 해서 건물 이것저것 짓기 시작한다고 하더니 이것도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서 17조 6천억 원에서 건물 짓고 뭐 추가적으로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8조 가까이가 더 늘어서 25조 원이 최종 지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일 처음 유치 전에 뛰어들려고 할 때, 그때 도쿄시가 도쿄 주민들에게 올림픽 개최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돈 쓸게요 라고 제출했던 그 기본 보고서에 들어갔던 비용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최종 마무리하고 나서는 얼마 들었느냐? 마무리하고 나서는 또 더 늘었어요. 그래서 17조 6천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다 8조 원 더 들어가서 25조 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좀 지연되는 것도 있었고, 방역한다고 뭐하고 또 해서 또 지연되는 거 있었고, 선수들이 동선을 구분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서 25조 원이 아니라 실제 최종 30조 원 가까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그 1년 연기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손실만 무려 7조 원에 해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 적자 올림픽, 이걸 굳이 왜 하느냐? 일본도 참 정신이 나간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본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 때문입니다. TV 중계권료가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익이 거의 올림픽으로 인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TV 중계권료를 미리 팔거든요. 여러 매체다가 이 TV 중계권료를 미리 팔고 선입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 유치를 포기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금받은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까지 하는 걸 따져봤더니 오히려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훨씬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올림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끝까지 1년 미뤘지만 결국 진행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하계올림픽 개막식 때 일본이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일련의 신산업 분야에서 좀처럼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일본 이거 미래 있는 거냐? 라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준비를 했었어요. 일단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근처에는 무인 전기 자동차가 스타디움을 셔틀로 계속 운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드론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경기장 전체를 순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모저모를 생중계로 자동적으로 촬영해서 중계를 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로봇이 안내하고 또 그 로봇도 휴머노이드에 가까워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봐도 다 안내를 해주고 정말 최첨단의 많은 올림픽의 전경들을 보여줄 작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의 상황이었고요. 제가 남의 나라 잔치에 고춧가루 확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아마 처참하게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요. 개막식도 원래 당초에 준비했던 것에 반절이 뭡니까? 한 20%밖에 퍼포먼스를 못하게 돼버렸고요. 경기장 내부를 직접 관람을 와야 중국이란 나라가 벌써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이렇게 시설 관리를 잘하고 있네. 이 건물 자체도 스마트 빌딩이었네. 이 동네 자체도 스마트 시티였네. 이런 최첨단 기술력을 과감하게 보여줄 텐데 이거 국내외 취재원들 그다음에 선수촌에 입수한 선수들조차도 가능하면 방에 들어가 있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이니 이번 올림픽 끝나고도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뭐하러 한 거냐라는 엄청난 성화를 많이 경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올림픽에 대한 경제적 상황 한번 좀 설명을 쭉 드려봤는데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올림픽 경기 이것저것 재밌는 관람하시면서 경제적으로는 또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